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네, 기싸움을 넘어서 서서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갈등.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 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짓는 착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네, 이 착공식 참석이 올해 김 위원장의 첫 현장 방문이라는데요. 오상현 기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김 위원장이 매해 처음 찾는 현장은 그해 당의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살림집 건설을 중대한 정치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착공을 알리는 발파와 함께 도열해 있던 건설 노동자와 군인들이 자력갱생, 이민 위천 등의 글씨가 쓰인 깃발을 흔들며 함성을 외칩니다. 영양씨! 1만 세대의 살림집을 무조건 건설하라! 김정은 위원장도 안경을 벗고 망원경으로 발파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살림집 건설이 올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리고 준비해온 수건 사업이며 착공식에 도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줄이 끝이 안 보이는데요. 네,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참석자가 많고 특히 군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김 위원장에게서 건설 지휘부 깃발을 건네받은 사람도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김정관 국방상입니다. 살림집 건설 사업 총책임자가 국방부 장관인 셈인데 공사도 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김 위원장은 연거푸 인민군을 독려했는데요. 영적 위훈을 떨친 인민군대가 기본 전장을 타고 앉아야 전반적인 건설 대전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수도건설위원회와 속도전 청년돌격대, 혁명사적지 건설국을 비롯해 주요 건설 부대도 공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살림집 건설을 이렇게까지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 위원장은 지금 현실에서 대형 공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고도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건설을 하는 것 자체가 상상밖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시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해마다 10,000세대씩 5만 세대를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6,000세대를 포함해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면서 올 초 당대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대회 결정을 다침없이 관철하기 위한 초태의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시면서 네, 그런데 북한, 특히 평양에도 주택난이 심각한가요? 창전거리와 여명거리 등 비교적 최근에 지은 일부 주택을 제외하면 평양 시내 살림집 대부분 지은 지 오래됐고 또 인구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착공식이 열린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는 평양 중심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있고 앞으로 5년간 짓겠다고 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이번 계획으로 평양의 도시구획을 동서쪽과 북쪽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민을 위하는 지도자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4년에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여명거리를 변모시키며 내부 결속을 다졌었는데요. 대북 제재 등으로 대내외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주민을 결속하는 구심점을 건설 동원에서 찾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당원들에게 이런 주택을 공급을 한다면 이게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올 초 당 대회에서 내걸었던 이민 위천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민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게 올해 북한이 역량을 집중하는 경제 계획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살림집 건설도 그렇고요.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세세한 목표치까지 제시하고 있다죠. 네, 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수행하면서 각 산업 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건설자재 분야에서는 시멘트 800만 톤을 생산한다.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살림집 2만 5천 세대를 짓는다와 같이 세세한 수치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운수, 최신 등 부문별로 목표치를 내걸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자며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여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 나갑시다. 평양 살림집 건설에도 적지 않은 자재가 필요할 텐데요.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가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세멘트와 철강제, 각종 구원 제품들과 설비들의 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맡겨진 생산 과제를 제 기일에 원만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건설 성과를 담보하여야 합니다. 철도 운수 부문도 필요한 자재를 신속히 나를 수 있게 하라고 독려합니다. 네. 평양에 아파트 짓는데 북한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네요. 북한 매체들은 만세대 살림집 착공으로 주민들 열기가 고조되고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사동 땅에 없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자고 약속 왔을 때 정말로 흐르는 눈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건설 자재를 만드는 다양한 현장의 일꾼들 다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뭘 주도하겠습니까? 수도건설에 필요한 철강제를 무조건 생산 보장하기 위해서 일별, 주별, 월별 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세우고 평양 살림집 건설에 말 그대로 북한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위를 조절하는 듯했던 북미 갈등이 이제 기싸움을 넘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국제사회를 통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서서히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 갈등. 어떻게 전개될지 최유찬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지난 25일 아침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함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은 고도 60km 이하, 사거리 450km라고 분석했지만 북한은 사거리가 600km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 유도탄은 조선 통해상 600km 수역에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개량형 KN-23으로 지난 1월 열병식당시 공개한 바로 그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특징은 늘어난 사거리와 탄두 중량입니다. 19년도에 북한이 이제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했을 때 그 동해안에서 이제 사거리가 한 240km 정도 날아가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일의 한국과 일본의 정보당국이 밝힌 거는 450km 정도를 날아갔죠. 첫 시험 발사에서. 그 과거에 기존에 했던 K-23보다는 첫 시험 발사에 벌써 사거리를 이제 2배 이상 이제 날린 겁니다. 2.5톤 대형 탄두의 강력한 위력을 지닌 탄도미사일의 공격 목표를 한반도를 넘어 주일 미군 기지와 일본 영토 전역으로 확장하고 개량형 고체 연료와 저공 비행 후 순간적으로 고도를 높이는 변칙적인 풀업 능력까지 겸비해 기습 공격과 요격 회피 기능을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대로 전술 핵무기 다양화, 핵능력 고도화의 길로 가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월의 8차 노동당 대회에서 향후 5년간의 국방력 건설 목표로서 극초음속 무기, 핵잠수함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그 일정표에 따라 현재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사흘 뒤 탄도미사일로만 보면 1년 만에 시험 발사.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곧 수준의 대북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설정되도록 다소 압박하는 그 메시지 효과를 노렸다. 지난주 한미일 국방외무 2+2 회담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그리고 다음 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등 일련의 대북 정책 조율이나 입장 발표를 계기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완화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럽연합 등과 협력하면서 핵미사일은 물론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사업가를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우는 등 대북 포위망을 전방위적으로 조여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쿠바,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 우방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잇따라 구두 친서를 보내면서 대남 대미 정책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 저미 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들을 토의 결정한 데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는 노골적으로 적대 세력에 대한 북중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 등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미중 갈등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특히 인권 문제와 사회주의 체제 수호에서의 북중 간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랑 중국이 뭐 동병상련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 중국을 지금 미국이 똑같이 인권이라는 그 잣대, 민주주의라는 잣대를 갖고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북한, 중국은 서로 협력의 공간이 더 크게 생기는 거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도발 수위에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그러나 미국은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 대신 무게감이 떨어지는 제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해 대응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의 후속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는 것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사일 발사를 전후한 시점 북한의 움직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신형 무기 시험마다 현장을 지키던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미사일 발사 현장이 아닌 평양 아파트 건설 착공식과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고 군 병력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한 겁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주입국 직발을 몸소 지휘 성원들에게 수여하셨습니다. 당장 긴장 고조를 원치 않는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다급한 경제적 사정 외에도 중국이 북한을 후원하면서도 고강도 도발은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고요. 북한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 대해 강에는 강, 선에는 선이라는 강대강, 선대선의 노선을 밝힌 북한. 미묘한 시점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의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요즘 많은 청년들이 창업을 고민하고 있답니다. 네, 북한이나 외국에서 온 젊은이들은 이 창업을 하려고 해도 낯선 환경이라서 더 힘들 텐데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는데요. 네, 이곳을 통해 실제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공익재단이 만든 서울 강남의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됐던 젊은이들의 창업을 돕고자 마련된 공간입니다. 그 대상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밀조밀 모여있는 여러 스타트업 사무실들 사이로 나붙은 아산상회라는 이름의 안내장. 지난 주말 서거 20주기를 맞기도 한 아산 정주영 회장의 창업 정신을 잇자는 의미로 2년 전 만들어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3기 교육생을 뽑기 위한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고 있던 이 30대 남성은 2006년 한국에 온 탈북민으로 10년 넘게 캠핑카 제작 업체에서 일해온 두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이미 캠핑카를 취업하셨다가 지금 창업하려고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객님들이 AS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이제 제가 업무를 보면서 접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창업 아이템으로 해서 시작을 하면 크게 잡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소자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캠핑카 수리는 자동차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리센터도 별로 없어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보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는 캠핑카 출장 수리로 창업을 계획 중인 건데요.
북한 출신답게 특별한 꿈도 꾸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캠핑카를 가지고 누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꾸는 이제 유라시아 횡단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뭔가를 좀 하나 해보고 싶어서 생각이 있습니다. 캠핑카 끌고 북한도 가셔야겠네요. 고향도 가셔야 판문점이 열린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가야겠죠. 이어서 면접장에 들어선 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6년 전 교환 학생으로 한국에 처음 왔는데 이 서양 의학이 해결해주지 못했던 자신의 질병을 계기로 동양의학과, 명상, 에너지 치유에 푹 빠지게 됐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한의대를 사실 가려는 생각도 했었고 우선 한의대를 가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한번 사업을 실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난 2년간 이런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됐던 남북의 청년들과 외국인, 그러니까 아산상회 1기와 2기생들은 모두 43명. 우리 창업 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이 젊은이들은 수개월에 걸쳐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여름 그 현장을 저희 통일전망대에서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아산상회의 프로그램에 따라 창업 교육 뒤에 뜻이 맞는 청년들이 뭉쳐 팀을 꾸리고 투자 연계도 받는 시기인데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젊은이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창업의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고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가보는 것을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과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한켠에 조그만 서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상호명은 2분의 책. 개개인의 일과 삶을 귀담아 듣고 대한민국 사람 2분의 1이 자기 책을 만들게 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문을 연 이곳은 지난해 아산상회를 통해 만난 남북의 청년 4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른바 독립서점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쓰고는 싶은데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출판에 교육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자서전이나 여행기 같이 개인의 소소한 얘기나 탈북민 경험 등을 책으로 엮는 방법을 교육해준 뒤 출판까지 도와주는 건데요. 이런 책들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이를 토대로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괜찮은 책이다라고 하면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영상화도 할 거고 만화로도 편집을 할 거고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So today's topic is visiting some budget places in Seoul. So I'm very curious, where are you going to take me today? 남산타워 아랫동네에서 서울 도심의 전경을, 고궁에선 한가로이 산책을 즐깁니다. 한강공원에선 연을 날린 뒤 자전거도 타보고 석양을 바라보며 편의점에서 조리해온 라면을 먹어봅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두 외국인이 관광 가이드처럼 서울의 명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명을 덧붙인 이 영상은 아산상회에서 뭉친 남한, 북한, 외국 출신 이렇게 3명이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대면 한국 여행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로 하고 한국을 연결한다는 의미로 코넥트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병이 더 일어난다고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라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병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즐긴다면 약간 이런 거에 상관없이 다 즐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맺은 연으로 파생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게 이들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가 극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온라인 여행이라는 것은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에 대해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두 팀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4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고 일부는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제각각 출신은 다르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린 팀워크로 꿈을 키워가고 있고 이제는 또 다른 청년들이 새로운 화합 비즈니스, 글로벌 창업을 꿈꾸며 힘찬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허풍 떨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할 만큼 북한 농업 부분의 통계 왜곡이 만연한 속사정을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 북한의 식량 사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야기 함께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이제 농축산 공무원이셨는데 남한에 와서도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죠? 구파머스라고 하는 이제 NGO 단체인데 그 농업과 축산을 전문으로 이제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그 저소득 농가들을 대상해서 축산이라든가 작물 재배 뭐 이런 것들의 기술, 뭐 그다음에 재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소득 수준을 이제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훈 박사님은 북한 농촌에도 많이 여러 차례 방문하셨다고요? 제가 북한을 제일 처음에 방문했을 때가 1998년도 낮은 선봉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양은 갈 때마다 발전하고 변화되고 농촌의 변화는 평양 근교를 빼고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그렇게 큰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업 생산의 저생산성 그리고 농촌 사회의 저발전 이런 것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뭐 일종의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습회를 열어서 그렇죠. 직접 강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특히 농업 부분을 강조하고 질책을 했는데 농업 부문에 뿌리 깊이 배겨 있는 허풍을 없애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이 벌여야 합니다. 그 농업 정책을 가지고 시군별로 막 이제 순위 쫙 매겨놓고 북한이 이제 사실 그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덮표 그려놓고 빨리 가는 데는 비행기 그려놓고 천천히 가는 데는 이제 거북이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렇군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등수까지 매긴 강습회에서 잘한 쪽, 모범 사례를 들기도 했는데요. 여기 윤탄군 수복리는 두볼 농사를 잘하기로 소문난 농장입니다. 이 두벌 농사가 바로 이모작인 거죠. 북한식 표현으로 두벌 농사고 우리는 이모작, 나모작. 사실 우리나라는 시설 원예가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네. 시설 원예에서는 이모작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모작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주로 남부 지역, 그러니까 좀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북부, 그러니까 중부 지역으로 온다면은 논의 이모작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북한에서는 이 이모작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시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경지 면적 자체가 이제 부족하거든요. 사실 북한의 이제 기후 특성상 이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말 따뜻한 황해도 지역이나 개성 지역이 이제 벌이나 밀을 이제 가을에 심었다가 봄에 수확하는 정도로 할 수 있고요. 곡물 대 곡물은 불가능하고 곡물 대 야채, 그다음에 이제 감자라든가 이런 작물들과는 이제 조금 이제 가능한데 그래도 뭐 땅이 없으니까 엄청 중시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그렇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축사를 건설했다고 하는데요. 이 축사에서만도 수십 톤의 작업 비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농장은 농산과 축산의 고리용 순환 생산 체계의 덕을 단단히 보고 있습니다. 네, 농축산 구리형 순환 생산 체계가 뭡니까? 농업에서 생산된 곡물을 그 돼지나 뭐 소 뭐 이런 이제 가축들에게 먹이고 가축들이 분뇨를 다시 땅에 줘가지고 그 분뇨가 땅을 이제 땅의 성질을 좋게 해가지고 또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순환한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었죠, 사실은.
이전부터 하셔야 되는데 2013년인가 아마 그때 나왔을 겁니다. 이 조충희 씨는 북한에서 농사를 직접 지어 보셨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었습니까? 땅이 나쁜 거였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척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땅이 그 산성화가 되거나 토양 미생물이 적어지면 딱딱해지지 않으면 이제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이제 푸석푸석해져요. 기름기는 다 빠지고 석빌의 땅처럼 푸석푸석해졌구나. 이제부터 내 이름은 푸석이라고 부르겠어. 거기다는 이제 뭐 정자를 심으면서도 이거 얻어먹기나 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럼 남한에 오셔서 농촌 가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찰기가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찰기요? 네, 땅이 되게 그 선을 만질 때 부근부근하면서 정말 좋아해서 요 봄에 이제 강화도 가서 한번 봤는데 거름 내는데 거의 뭐 북한에서 정부랑 우리가 뭐 10톤, 20톤인데 여기는 한 3배, 4배 더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농업하기가 참 힘든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 지도를 보면 거의 다 산지잖아요. 예. 네. 북한만이 아니죠.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 한반도 전체에서 경제 비중은 한 국토의 전체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 그 식량 공급이 그렇게 공급 문제가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충분히 외국으로부터 도입해서 먹고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달라집니다. 이야기는. 산지가 많으면 국토 환경이 잘 보존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남한이 그런 상태죠. 북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뭐 산지가 많고 농지가 좀 협소한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식량을 100% 자급자족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남한과 같은 경우에는 식량이 부족한 식량을 충분히 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북한은 외화, 경제난 때문에 외화가 부족하고 국제 시장에서 식량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북한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공량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급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네. 사실 북한 식량 사정이 좀 나아져야 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북한 농업 생산 구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농업 생산 구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집단 농법을 이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지난 기간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작업반 책임 관리제가 기본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 농민들의 생산 의욕, 그러니까 정말 책임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런 그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분조 관리제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포전 담당제라고 해서 거의 이제 그 개인 가족들한테 땅을 이제 그 임대식이죠. 그러니까 땅을 주어가지고 이 땅에서 너네가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만큼 먹고 바칠 것만큼 바쳐라.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스템 안에서 생산을 많이 하면 개인한테 돌아가는 몫도 좀 커졌습니까? 가족 포전 담당제가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7대3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수확량의 70%를 내가 소비하고 30%는 이제 국가에 바치는 게 이제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이제 북한은 땅에 둥급이 있어가지고 경지에 이 땅에서는 1년에 5톤을 생산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땅에서는 5톤을 생산해야 70%를 가지지 5톤을 생산 못하면 생산량의 70%를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계획된 양의 30%를 국가가 가져가 버리면 내가 50% 가질 수 있고 어떤 데는 20%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포전 담당제가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고 많이 가져가는가 적게 가져가는 것도 좋다 나쁘다를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구조적인 개선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씀 듣다 보니까 듭니다. 이제 농산물 위무수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꾸고 왜 여기서 결정적인 건 가격이 문제인데요. 국정가격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국정가격은 46원이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현재 4,000원에 팔아요. 거의 한 100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걸 이제 개선을 해줘야 되는. 그다음에 그 사실 협동농장에서 농민들이 그 포전 담당제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자재, 농업 자재, 비료라든가 농약, 비닐 방막,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이 도입이 사실 농민들의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지원과 투자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박사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 뭐라고 혹시 보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투입 요소입니다. 결국은 투입 요소를 잘 공급해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학 비료입니다. 수입이 워낙 낮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올해 농사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개혁과 그 경제 발전이에요. 개혁 중에서 하나는 분배 개혁, 동기 유발을 위해서 더 성과가 좋은 농민한테 더 많이 분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 개혁. 그러니까 낮은 국정 가격과 높은 시장 가격이 두 가격이 있는데 사실은 가격이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분배 개혁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 발전을 통해서 외화가 많이 벌려야 그다음에 모자라는 식량을 수입할 수가 있겠죠. 또 농산물도 수입하고 북한 농업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현 상황에서는 올해 날씨라도 좀 좋아서 하늘이 도와서 농사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남북한 농민 모두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지금 땀 흘려가며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좋은 결실 맺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굼뜨다? 자른다? 구른다? 행동 좀 느리고 답답하고 대충대충 대강대강 하는 느낌. 북한말 굼뜨다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강 치르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맞닥뜨린 상황을 모면하려고 슬쩍 둘러 맞추거나 대강 치러 넘길 때 쓰는 말입니다. 뒤에 떼다가 있으니까 약간 뭐 자르는 건가 아니면 떼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가지고 굼뜨다 하니까 굼뜨다 생각나고 굼뜨다 하니까 약간 시간을 때운다가 생각나가지고 뜻이랑 맞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벌써 벚꽃이 피었습니다. 관측 이래 100년 만에 가장 빨리 핀 거라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부분의 벚꽃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네, 몇몇 명소는 온라인에 벚꽃 영상을 띄운다니까요. 올해는 화면으로 즐기고 방역의 고삐를 더 쥐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